삶과 투자는 사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관계를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일을 선택해서 투자할 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투자는 모든 곳에 다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도 책에 어떤 말을 했냐면, 가장 좋은 투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버는 건 결국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빨리 팔고 내 돈 챙기고 누군가 높은 가격에 사주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향후로는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투자 방법은 이제 안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성장으로 가고, 그리고 인구도 감소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는 자본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말해서 자본에 대한 이득보다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범위를 넓혀보고 싶었다. 시장이 변하면서 투자의 방식도 바뀌지만 그런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중산층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벼락거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전 세계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올랐죠. 근데 한 번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히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를 들어서 벼락거지로 조롱받게 된 거죠. 난 부동산에도 관심 없었고 주식 투자도 그렇게 투기라고 생각했었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근데 벼락거지로 조롱받고 그랬다는 거죠.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알면 역설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되냐면 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방식에 대해서 모든가 공유하고 알고 있다면 누군가 특출나게 그걸 통해서 막 사기를 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많은 분들이 알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이나 빈부격차가 해소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애널리스트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지만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나온 결론, 제가 지향하는 건, 제가 전망할 때 전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북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북쪽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 전망할 때 그런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에서 집값이 떨어져야 돼 이건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전망하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전망하는, 그래서 제 나침판은 하락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최근 2022년도, 2023년도 초까지 서울의 집값이 크게 빠져요. 강남 불패라고 하는 지역도 막 5, 6억씩 빠지거든요. 이제 그걸 경험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안 빠질 거야, 그리고 안 빠져왔어가 미래를 결정하진 않아요. 그건 과장하고 위기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절대 폭락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폭락하지 않냐면, 다른 어떤 자산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사용하려는 분들은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폭락이라는 건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프라임은 폭락했잖아요. 그거는 부동산 자체가 폭락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 사실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려하는 것처럼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빠지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 일본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빠질 때 부양책 써야 돼, 대출 규제 완화해야 돼.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무주택자분들도 가격 빠지는 걸 두려워해요. 학습이죠. 이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국민의 70% 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보유세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주택자분들도요. 근데 우리나라 보유세를 전체 인구의 3%밖에 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70% 80%가 반대하는 건 공포와 위기의식을 통한 학습이 있었다고 좀 봐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지 않을 뿐더러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빠질 수도 없는 자산이다.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보유세를 1주택자가 완화해주면 정책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각종 세금이라든지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안 먹혔냐면, 그 정책의 강도를 떠나서요. 보유세를 올리면 뭐합니까? 2, 3년 내에 풀어줄 건데
그걸 다 알고 있다.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됐다는 걸 그동안 계속 봐왔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양도세를 올려도 안 팔면 그만이고 나중에 깎아줄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다 깎아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할 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할 건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조율하고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정성을 차라리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신뢰성을 확보하죠. 한번 정해주니까 안 바뀌네.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의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의 대한민국 집값을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나 자산시장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 수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용돈 받으면 그걸로 엄마 허락을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대출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근데 집값은 수요가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빠지진 않습니다. 그냥 거래만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싸게 팔기 시작하면 집값이 빠지겠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막 팔려고 내놓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있고, 즉 팔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살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럼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이거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주택 수요를 자꾸 혼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강남에 뭐 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해서 강남 불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수요가 될 수 없어요. 왜?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감안하면 이 집값을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세상에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자산시장은 없죠. 특히 부동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저점에 살 거야. 근데 욕심을 버리려면, 제가 볼 때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좀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예산에 그 가격이 들어오면 더 빠져도 사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 가격대가 오면 반드시 내 집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을 사면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제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무주택자분 내 집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2, 23년도. 그래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뭐냐면 또 다주택자가 그 집을 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막 오를 때, 2021년도에 고점 찍을 때는 다주택자는 팔고 무주택자가 삽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구조적으로나 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좀 안 된다고 봐요. 조그만 데서 변화를 찾자. 그런 조그만 변화들을 과연 어디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먼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전세 사기 해결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방향성을 갖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임차인들을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 않게 되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에서 소비국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GDP는 높은 상황이고, 저성장으로 가면 투자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쟁력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벽두부터 주식시장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주식시장에 갑니다. 지금 한국의 투자를 다루는 방식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돼. 넌 뒤처질 거야. 그리고 네가 잘하려면 부자들이 돈을 쓰고 주식을 사줘야 돼. 그래서 넌 돈은 없지만 부자한테 잘해야 돼.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찬성해. 이런 식으로 가버려. 불안의 원천은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그러면 내가 불안해지죠.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강남의 로또 분양. 한 채를 분양 나오면 20억의 시세 차익이 난대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거기서 몰려들어요.
대한민국이 투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로또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투자가 악의적으로 바뀌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로또 시장으로 가버려요. 투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과정을 그게 오히려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정책이 끌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끌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이 잘하면 불안이 없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울의 전 세계에서 서울과 뉴욕이 고급차가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들이 잘 팔리는데요. 그 원천은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은데 슈퍼카를 사지 않아요. 왜요? 버스가 벤치거든. 안전하고 공공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불안에 떨지 않고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죠. 남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저축해서 내 집만 해야겠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공공이 이 역할을 못 해주니까 불안한 거죠. 전세 사기 당하고 내던져 있는 거예요. 저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유세 얘기를 할 때입니까? 이거는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건 뭐 지지하건 안 하건 떠나서 공공이 어떻게 하면 역할을 하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주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할 때 많은 정보하고 투자의 성과하고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상관관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미국 연준 위원 이름까지 외우려고 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넘쳐난다. 사실 그게 핵심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유튜버 얘기하셨는데 유튜브는 매일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전 더 위험해졌다고 봐요. 정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또 다른 파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은 그냥 뉴스를 읽어주기로 끝납니다. 뉴스 취합해서 읽어주고 뉴스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뉴스의 힘이 전 더 강화됐다고 언론에 그래서 왜곡된 언론이나 이런 정보들이 더 파생되는 거죠. 마치 그게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돼서 그래서 저는 그 일종의 그 출처를 흔들고 싶어요.